한라일보는 오늘 31번째 한라 신춘문예 당선자를 축하하며 신춘문예를 통해 인연을 맺은 문인들을 비롯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여러 문인들의 열정을 격려하고자 한라 문학인의 밤 행사를 마련하였습니다. 한라 문학인의 밤 행사를 소개를 해드리면 특별 강연과 그리고 시상식 그리고 한라 문학인의 밤 등 총 3부로 진행이 되는 이번 행사의 첫 문은 자연이 말하는 것을 받아 쓰다라는 주제로 시인 김용택 선생님께서 열어주실 텐데요. 여러분들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셋.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기 계신 세 분이 이번에 신춘문예로 등단하신 분들입니까? 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젊으신 분. 저는 아버지가 다리 다치셔서. 아버지 대신. 네. 아버님 연세가 좀 드셨는 모양이죠? 다리를 다치셔가지고. 네. 반갑습니다. 신춘문예라는 게 이게 보통의 문이 아니고 문학을 꿈꾸는 사람들이 한 번쯤은 꼭 통과해보고 싶은 문인데 우리가 등용문이라고 하죠. 정말 그동안에 세 분들 많이 수고들 하셨습니다. 지금 마음이 좀 들떠있죠? 상금이랑 아직 안 받으셨나요? 네. 글을 써서 돈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전북 임실에 살고 있습니다. 임실 아시죠? 임실하고 뭐가 유명합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제가 임실에 살고 있습니다. 임실하고 뭐가 유명합니까? 그래서 대답이 안 나오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제가 전북 임실에 살고 있습니다. 임실하고 뭐가 유명합니까? 네, 그렇죠. 참 이게 문학이라는 게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학문이고 그런데 제가 임실에 사는데 임실하고 뭐가 유명하냐고 그러니까 겨우 생각한다는 게 치즈를 얘기하는 좀 기분 나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임실읍에서도 이렇게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덕치면이라는 조그마한 면 소재지가 있습니다. 덕치면은 굉장히 작은 면 중에서도 임실구는 면 중에서도 굉장히 그 열악한 작은 면인데 저는 그 면 소재지에서도 한 5km쯤 떨어져 있는 곳에 장산이라는 조그마한 마을이 있습니다. 섬진강 가에 있죠. 저희 집에서 섬진강까지 한 30m, 40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옛날에는 저희 마을 사람들이 마을이 한 40가구 정도가 살고 있었는데 지금은 12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23분이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마을에서 태어나서 그 마을에서 자라서 그 마을에서 한 40분쯤 이렇게 강길을 걸어가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길입니다. 강 가까이 강 한 30m, 20m 정도의 그 강길을 걸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갈 때는 강물을 거슬러서 올라가고 집에 올 때는 흘러가는 강물을 따라서 집으로 돌아오곤 했죠. 그리고 나서 덕지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웃에 있는 순창 중학교를 갔습니다. 순창하면 또 뭐가 유명합니까? 순창하면 뭐가 유명하냐면 고추장이 유명하죠? 네, 고추장으로 유명한 순창중학교하고 순창농림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생이 됐어요. 그때 제가 68년도에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그때의
전국적으로 초등교사가 너무 많이 모자라가지고 교육부에서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집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한테 시험 볼 자격을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서 놀고 있는데 친구들이 시험을 보러 가자고 해서 무슨 시험 보러 가냐고 그랬더니 초등교사 시험을 보러 가자고 하는 거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교사가 되려면 어디를 가야 됩니까? 교대를 가야 되잖아요. 근데 시험을 보러 가자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일이 세상에 다 있다냐 그랬더니 선생이 모자라서 고등학교 졸업자들한테 시험 볼 자격을 주어서 합격이 되면은 4개월 동안 강습을 시켜서 선생을 내버린다고요. 난 그냥 공부도 한 적이 별로 없고 공부라는 걸 제가 해본 적이 없어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제가 평균 점수가 최고 많이 맞은 게 중학교 2학년 때 65점 맞았습니다. 65점으로 지금까지 버티고 살고 있는데 공부를 전혀 안 했는데 시험을 보러 간다고 해서 안 간다고 그랬더니 친구들이 그냥 뭐 사진도 찍으러 가자고 해서 따라갔더니 찍고 그래서 사진을 안 찍는다고 했더니 찍었더니 친구가 사진을 찾아서 원서를 사서 원서를 써서 접수해가지고 수험표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시험을 보러 갔는데 같이 간 놈들은 다 떨어지고 저만 합격이 딱 됐어요. 그러니까 선생이 되어가지고 덕치 초등학교로 왔습니다. 제가 졸업한 학교로 왔죠. 그때까지 초중고등학교를 다닐 때까지 저는 교과서 외에 책을 읽은 기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동네는 원체 산골 마을이었기 때문에 글자를 아는 사람, 한글을 아는 사람이 몇 분 안 되고 한글을 뭐 안다고 그래도 책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책을 읽는 사람이 없었어요. 집에 교과서 외에 책이 없었죠. 그냥 책을 읽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아무런 책도 읽을 기회가 없었죠. 그래서 선생이 되어서 덕지초등학교 선생이 되어서 제 모교 선생이 되어서 학교를 다니는데 직장을 다니는데 걸어서 다녔죠. 또 그때도 강길을 걸어서 저희 집에서 걸어서 다녔습니다. 학교 며칠 이렇게 다니는데 어느 날 월부책 장사가 학교로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혹시 월부책 아세요? 네. 연세 되신 분들은 월부책을 아실 것이고 한 30대 되신 분들은 집에 아버님께서 옛날에 직장에서 월부책을 사놓은 책들이 있을 겁니다. 전집이죠. 막 20권짜리 30권짜리도 있고 막 그러죠. 근데 되게 안 보죠. 되게 책꽂이에 딱 찍어놓고 뭐 사진 찍을 때 뒤에 배경으로 찍기는 하지만 책들은 안 보죠. 근데 저는 이제 처음으로 도스토예프스키 전집을 봤습니다. 7권짜리였습니다. 제가 책을 보려고 산 건 아니고 책이 장정이 너무 예뻤어요. 책의 판행이 굉장히 커요. 이렇게 어쩌게 혹시 집에 있으시려고 모르겠는데 굉장히 책이 들고 있으면 폼나게 생겨서 그냥 들고 다니기 좋아서 샀는데 이제 책이 두꺼워서 이렇게 낮잠 잘 때 목침으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느 날 책을 떠들려 봤습니다. 이 책이 너무 재미가 있는 거죠. 세상에 이 글자라는 게 어마어마했습니다. 흰 종이에 글자가 있는데 그 글자 속에 살아의 모든 인간들이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7권을 다 읽었습니다. 방학 때네. 나무도 안 가고 전 선생할 때는 이렇게 친구들하고 산에 나무도 다니고 그랬었거든요.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 7권을 다 읽고 나서 학교를 또 갔는데 그 사람이 또 책을 가지고 왔어요. 헤르만 헤세 전집을 가지고 왔습니다. 헤르만 헤세 전집 다 아시죠? 네. 헤르만 헤세 전집 5권짜리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 5권을 또 전집을 사서 읽었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습니다. 다 읽고 났더니 또 앙드레 지드 전집을 가지고 왔어요. 이거 물 먹어도 되죠? 예. 그 앙드레 지드 전집 5권도 사서 읽었죠. 제가 지금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니체 전집도 가지고 니체 아시죠? 니체 전집 철학서적인데 내가 그 책을 왜 샀는지 이해가 안 되고 읽었는데 아무것도 기억이 지금도 안 나요. 무슨 기억이 나냐면 나무 말을 잘 듣는 게 진보다라는 말만 생각납니다. 그게 그때 굉장히 뇌리에 박혔던 모양이죠.
나무 말을 잘 듣는 게 진보다라는 말만 기억이 나지 니체 전집에 대해 전혀 기억이 나는 게 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뭐 박목월 전집도 가져오고 또 뭐 이효령 선생 그 전집도 가져오고 그래서 전집을 사서 이효령 선생 전집은 10권이었죠. 지금 이효령 선생님 살아계시잖아요. 네, 선생님 아프시다 그러더라고요. 박목월 선생님 돌아가셨는데 박목월 선생 전집 9권, 10권. 전집을 사보다가 어느 날 새학기가 되었는데 내 옆반에 여선생님이 전글을 오셨는데 한번 가봤더니 한국문학 전집 50권짜리가 있어요. 여러분 집에 혹시 있을 겁니다. 노란 이렇게 옆으로 노란 이렇게 표지가 있는 그 50권인데 50권짜리를 이렇게 그 교실 그 앞에다가 이렇게 그 진열해 놨던데 내가 선생님 보고 이 책을 보시냐 그랬더니 안 본다는 거예요. 안 보면 어디 가지고 있냐? 나한테 팔아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안 판다고 그래서 그냥 팔아라 그랬더니 판대요. 그래서 얼마 주고 샀냐 그랬더니 6만 원을 주고 샀다고 그래요. 지금도 기억을 해요. 그래서 그만 헌책이니까 4만 원에 팔아라. 그래서 그것도 월부로 월급 타서 1만 원씩 주기로 하고 책을 샀습니다. 그 50권이 저를 문학으로 이끈 어떤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책을 읽고 났더니 생각이 무지무지 많이 나는 거죠. 엄청난 책을 안 읽을 때하고 책을 읽을 때하고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다시 보였던 거죠. 새로 보였어요. 우리 앞산에 있는 산 능선이 그렇게 이쁜지 그때 알았습니다. 강가에 있는 바위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것을 그때 알았던 거죠. 책을 보고 나서. 마을 앞에 있는 느티나무가 그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아름다운지를 그때 알았습니다. 책을 통해서 세상을 다시 보는 눈을 가졌습니다. 새로 보여야 그게 사랑인 거죠. 시인들에게 예술가들이 가장 필요한 건 세상을 늘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세상이 새로워지니까 생각이 일어났던 거죠. 내 마음속에 숨어있던 가라앉아있던 없었던 생각들이 일어나서 생각을 썼습니다. 글을 쓴 게 아니고 생각을 썼죠. 시를 쓰는 게 아니고 소설을 쓰는 게 아니고 일기를 쓰는 게 아니고 그냥 생각을 썼습니다. 뭐 어떤 글인지 잘 모르는데 하여튼 생각을 계속 쓰다가 보니까 한 6년 7년쯤 쓰는데 어느 날 제가 시를 쓰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왜냐하면 저는 시인을 본 적도 없고 시인하고 얘기를 해본 적도 없었죠. 시인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그때까지. 시인이 될 때까지 시인을 본 적이 없습니다. 시인하고 말을 해본 적도 없고. 근데 하여튼 6, 7년 하여튼 대낮에나 일기같이 노트에다가 계속 글을 썼는데 어느 날 제가 시를 쓰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내가 시를 써놓고 내 시를 나도 몰랐습니다. 여기 시인 누구세요? 네. 이해하죠? 예. 내가 시를 써놨는데 내가 내 쓴 시를 나도 모르겠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시를 왜 하는가? 그랬는데 계속해서 또 한 9년, 10년쯤 쓰다가 보니까 내가 쓴 시를 저는 이해하게 됐습니다. 내가 쓴 시를 제가 알겠는 거지. 무슨 말인지. 근데 넘들은 모르는 거죠. 근데 13년째 되던 해에 정말 글을 잘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여선생님을 보여줬습니다. 선생님 이게 내가 시라고 한 거 쓴 건데 한번 읽어주세요. 남자 선생님들은 또 관심도 없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어쨌더니 여선생님 감동하는 거죠. 진짜 훌륭한 정말 좋은 시다. 이걸 잡지사로 보내봐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써놓은 시를 17편을 정리를 해서 창작과 비평사로 보내봤습니다. 창비, 지금도 창비가 좋은 책들을 많이 만들죠. 창비로 보냈는데 그때 창작과 비평사라는 비평이라는 잡지가 문예지가 개간지가 폐간이 될 때예요. 그래서 창비에서 한 20명의 시인들한테 5편씩 시를 모아서 시집을 낼 때입니다. 그걸 엔솔로지라고 하는데 근데 그때 마침 제가 그때 응모를 했던 모양이죠.
엽서가 왔어요. 그때는 뭐 전화도 없을 때이기 때문에 엽서가 온 거죠. 선생님의 시를 읽어봤더니 너무 시가 좋아서 신인 작품으로 시를 발표했으면 어떻겠느냐, 허락하신다면 사진을 보내달라, 그렇게 엽서가 왔어요. 지금 이시영이라는 사람인데 그 유명한 이시영 선생님께서 저한테 엽서를 보내신 거죠. 허락하신다면 사진을 보내달라 그런 거예요. 허락이 뭐야 지금. 그래서 바로 사진을 붙였죠. 사진을 붙였더니 한 2주쯤 후에 또 엽서가 또 왔어요. 그 엽서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지금. 그런 사진 말고 다른 사진을 보내달라. 그래서 도대체 그런 사진은 뭘까? 다른 사진은 뭘까? 그런 사진은 옛날에 카메라가 별로 없었잖아요. 사진이라는 게. 나는 조그마하게 나오고 풍경이 크게 나온 사진을 제가 보냈던 모양이죠. 그래서 그런 사진 말고 다른 사진을 보내달라. 그래서 순창에 버스를 타고 가가지고 넥타이를 차고, 유일하게 제 사진 중에 넥타이를 차고 찍은 사진이 바로 그 사진입니다. 또 넥타이를 차고 차를 타고 우리 집에서 차부까지 30분을 걸어서 또 차를 30분 타고 가가지고 내려서 20분인가 사진관으로 걸어가서 사진을 찍어서 보냈죠. 그랬더니 그 해 82년 10월 달에 소포가 왔죠. 소포. 지금은 소포 뭐 택배 뭐 흔한데 옛날에 저한테 이 모든 세상으로부터 소포가 올 리가 없었죠. 저한테 무슨 소포가 오겠어요. 근데 소포를 봤더니, 개봉을 해봤더니 책이 2권이 들어있었습니다. 21인 신작 시집 꺼지지 않는 횃불로라는 시집이었습니다. 20명의 유명한 시인들이, 제일 앞에는 박두진 시인이 시가 딱 실려 있었어요. 얼마나 제가 놀랐겠습니까. 유명한 시인 20명이 앞에 쳐 있고 제일 뒤에 제 시가 9편이 실려 있었습니다. 너무 떨리죠. 전화 받을 때. 얼마나 떨렸습니까? 1월 1일 날 신문을 받았을 때 얼마나, 어떻게 받았어요? 어떻게 찾았어요? 인터넷으로. 아니, 따로 주문해서 받았어요. 주문해서. 저는 1월 1일에 모든 신문을 다 봅니다. 지금도. 왜냐하면 신춘문예를 다 발표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새로 등단하는 그 빛나는 얼굴들의 시가 어떤 시인지 그 시 경향을 제가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모든 신문에 인터넷을 다 뒤지거나, 아니면 옛날에는 막 전주로 올라가가지고 막 그 버스 정류장에 신문 있잖아요. 싹 사가지고 집에 내려와서 소설, 시, 평론 다 읽었죠. 근데 그때 저는 뭐 그런 신문이 아니었기 때문에 책으로 왔는데 그 책을 앞에 제일 박두진 선생님부터 떠들었는데 너무 떨려가지고 못 읽는 거죠. 그래서 한 하루 좀 지나서 다시 이제 좀 숨을 고르고 나서 앞에 박두진 선생님 시를 읽어봤더니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아니 박두진 선생님이 이렇게 재미가 없게 그랬을까 하고, 다른 사람 책을 20명을 다 읽었는데 너무 시가 재미없었어요. 근데 제 시를 읽는 순간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선진강 1, 감은 선진강을 따라가며 보라. 첫 줄을 읽었더니만 머리끝이 쫙 치는 거예요. 감동적이었죠. 그때부터 제가 깨달은 게, 시든 삶이든 인생이든 자기가 한 일은 자기가 감동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가 쓴 글을 자기가 감동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은 감동할 리가 없죠. 다른 사람은 뭔 말인지 몰라버리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한 일을 자기가 감동해야 그게 아름다운 삶이다. 그런 생각을 그때 했습니다. 화장을 하든 집에서 된장국을 끓이든 청소를 하든 무엇을 하든 자기가 해놓고 자기가 감동할 때 그것이 남에게도 감동이 된다는 거죠. 근데 며칠 있다가, 한 열흘쯤 있다가 등기 우편이 왔습니다. 등기 우편이 저한테 올 리가 없는데 옛날에 노란색으로 등기를 보냈어요. 등기를 뜯어봤더니 놀래가지고 불을 뜯어봤더니
돈이 9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엄청난 돈이죠? 돈이 9만 원이면 그때 제 월급이 12만 원이었습니다. 9만 원이 들어있던 거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돈을 보낼 때 온라인이라는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우체국에 가서, 시골이니까 우체국에 가서 10,000원을 주면 10,000원짜리 수표를 줬습니다. 5,000원을 주면 5,000원을 줬죠. 이게 우편환이었죠. 그 5,000원, 10,000원짜리 우편환이 9장이 들어있는 거죠. 얼마나 놀랐겠어요. 돈이 9만 원인데 내 월급이 12만 원밖에 안 되는데. 갑자기 돈이 9만 원이 생기니까 너무 머릿속에 혼란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쓸 데가 너무 많은 거죠. 어머니 아버지도 좀 줘야지, 동생도 좀 줘야지, 나도 책 밀린 것도 좀 사봐야지.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게 돈이 많으면 좀 골치가 아프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제일 좋았던 건 글을 써서 돈을 받았던 거죠. 글을 쓰면 돈도 버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책을 한참 읽을 때는 방학이 되면 커다란 백을 지게하고, 내가 지게가 있었기 때문에 지게하고 커다란 백을 가지고 찹으로 가서 찹에다가 지게를 놔두고 커다란 백을 가지고 전주로 갑니다. 어느 날 전주를 가봤더니 전주에 헌책방 거리가 있었습니다. 아마 제주도에도 옛날에 있었겠죠. 헌책방 거리에 헌책들이 너무 많은데 너무 싼 거예요. 헌책들이 10원, 2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커다란 백에다가 책을 가득 사가지고 낑낑 대면서 차부까지 어떻게 가서 차를 타고 와서 지게에다가 책을 탁 짊어지고 30분을 걸어서 집으로 왔습니다. 그때의 그 지게에다가 책을 짊어지고 그 밤길을 걸어서 집으로 갈 때의 그때의 그 기분은 저를 지금도 계속 부지런함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그때 그 성큼성큼, 좀 키가 작아서 성큼성큼 하여튼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키가 씩씩하게 이렇게 지게에다 치고 걸어갔을 때의 기분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집에다가 갖다가 딱 버려놓고 방학 때 내내 자 어떤 책이더니 뭐 잡지, 세대라는 잡지, 월간지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첫 페이지부터 첫 끝들이 돈, 액수, 몇 년도 발행까지 꼼꼼하게 다 읽었죠. 밤을 새워서 읽었습니다. 닭이 울어요. 닭 운다는 말을 여기 좀 잘 알아들으실 분들이 계실 텐데 닭이 새벽 3시나 4시쯤 웁니다. 되게. 그때까지 책을 보죠. 그러면 아버님께서 소죽방에서 제가 잤는, 소죽을 끓이는 방에서 잤는데 새벽 3시쯤 되면 방이 서서히 식어버려요. 그래서 아버님이 4시쯤 나오셔가지고 소죽을 끓이십니다. 그러면 불길이 부엌으로 들어가는 훌훌훌훌훌 소리가 나요. 그 나무가 타는 타닥타닥 소리가 나고 불길이 부엌으로 그 아궁이로 들어가는 훌훌훌 소리가 나요. 그러면 방이 따뜻해집니다. 그러면 한 4시쯤 잤죠. 그리고 7시쯤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3시간씩 정도밖에 안 잤죠.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마루에 턱 내려서면 커피가 주르르 쏟아질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책을 읽었죠. 책을 읽고 싶어서 읽었지 누가 읽으라고 해서 읽은 적은 없습니다. 모든 책들을 다 읽었습니다. 신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죠. 신문을 제가 오려놓은 것이 어느 날 그 자루로 큰 자루 하나였는데 쥐가 와서 싹 쏟아버려가지고 안 버릴 수가 없어 버렸어요. 큰 자루로 한 자리에서 어머니가 자루에다 넣어놨었습니다. 신문, 문화면, 연재된 소설, 전라북도 나오는 신문들이죠. 신문도 다 올려놨죠. 허천났다는 말이 맞지요. 허천나게 책을 읽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인이 되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시인이 됐다고 해서 세상이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세상이 변하는 건 없죠. 저는 시인이 되어서 유명해질 때까지 또 유명해지고 나서도 지금도 한 번도 나를 벗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김용택이라는 사람이 어디까지인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인격과 인품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내가 나를 압니다. 그래서 글을 쓰고 초등교사 위에 되어보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뭐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밤을 새워서 지금도 시인들이 시를 안 읽습니다. 화가들이 그림을 안 보러 다니고 소설가들이 소설을 안 읽어요. 시인이 시만 읽으면 안 됩니다. 소설가들이 소설만 읽으면 안 되는 거죠. 화가들이 그림만 그리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술은 특히 시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관심을 종합해서 시라는 형식을 통해서 형상화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이 없이 처음에 시작했던 것처럼 끝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역사가 중요하죠. 철학이 중요합니다. 미술이 중요하죠. 건축이 중요합니다. 영화는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 대한 관심을 가져오는 것이 시인입니다. 저는 제가 태어나고 자라서 살고 있는 곳에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고향을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죠. 잠깐 전주 가서 몇 년 살다가 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짐을 옮기고 집을 떠나본 적은 없습니다. 농사를 짓고 사는 사람들하고 같이 살았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이웃집에 있는 당수, 큰아버지, 큰어머님은 학교를 안 다녔습니다. 글자를 모르죠. 글자를 모르고 학교를 안 다녔다고 해서 잘못 사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잘못 산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지금도 그때가 좋았다고 그럽니다. 그때는 언제냐면 못 먹고 못 입고 못 살았지만 그때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사람. 인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시는 인정이 있는 곳에 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얘기를 잘하세요. 지난 한 일주일 전에 했던 이야기를 또 하면 또 재미가 있는 거죠. 뻔한 얘기인데도 정말 얘기를 잘하세요. 우리 어머니는 자연이 하는 말을 잘 알아듣습니다. 봄바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요. 가을 햇살이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자연이 무엇을 시키는지를 알아요. 봄비가 오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압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은 절대 헛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왜? 일 속에서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정확하고 정직하죠. 봄이 되면 꾀꼬리가 옵니다. 꾀꼬리 우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꾀꼬리. 시인들이 꾀꼬리를 모르면 안 되는데. 아니 제주에는 꾀꼬리가 없어요? 없다니까 귀하죠. 귀해요? 아니 본래 꾀꼬리가 귀해요. 네. 자, 꾀꼬리가 5월달에 옵니다. 언제 오냐면 자기나무는 아세요? 자기나무? 네. 시인은 나무를 모르면 안 돼. 꽃을 모르면 안 돼요.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이 저한테 소설책을 보냈는데 소설책 첫머리에 이렇게 나왔어요. 강변에 찔레꽃이 만발했는데 찔레꽃에 벌과 나비가 잉잉거리고 날아들더라 이렇게 써왔어요. 보내 첫 문장이. 내가 한참 있다가 전화를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생각하다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선생님, 제가 알기로 찔레꽃에는 벌과 나비가 안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랬어요. 선생님이 깜짝 놀라는 거야, 전화로. 그래서 한참 있다가 야야 너 동네 찔레꽃에는 농약 있는가 보다 야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찔레꽃에는 벌과 나비가 안 달아나든 안 갑니다. 향기가 짙은데 왜냐하면 가면 붙어버려요. 찔레꽃에 찐득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가요. 그러니까 봄에 피어있는 꽃을 가을에 폈다고 얘기를 하는 시인들도 있고 소설가들도 있어요.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자기나무 꽃이 이파리가 제일 우리나라 산에 늦게 피는데 자기나무 이파리가 피면 꾀꼬리가 날아와서 웁니다. 꾀꼬리가 날아와서 울면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용태가 꾀꼬리가 운다이. 꾀꼬리 울음소리 듣고 참깨가 나고 보리 타자가는 도리깨 소리 듣고 토란이 난단다 그랬습니다. 시죠? 대단하잖아요? 꾀꼬리 울음소리를 꾀꼬리가 울면 참깨를 심었습니다. 왜 꾀꼬리가 울 때 참깨를 심었냐면 참깨를 심을 때에 산에 있는 딸기가 익습니다. 논두렁에 밭두렁에 있는 오디가 익어요. 오디 알아요? 오디? 딸기가 익고 오디가 익을 때 참깨를 심습니다. 그래야 이 새들이 참깨를 안 쪼아 먹어요. 딸기 따먹니라고 오디를 따먹니라고 이 꾀꼬리들이 새들이 안 달라들어요. 참깨. 근데 요새는 산에 딸기도 없고 풀이 우거져서 오두개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새들이 참깨밭으로 달라들어요. 그래가지고 시골의 할머니들이 이 새들 때문에 못 살아. 그러니까 꾀꼬리가 울면 참깨가 났고 심었고 보리 타자가는 도리깨 소리 듣고 토란이 났던 거죠. 토란은 잘 안 나요. 참깨는 심어놓고 금방 싹이 나는데 토란은 심어놓고 아무리 기다려도 싹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있어야 싹이 납니다. 그래서 도리깨로 땅을 텅텅 때려서 잠자고 있는 토란을 깨워서 싹이 나게 했다 그 말이죠. 덕진면의 꾀꼬리는 이 제주도 꾀꼬리하고 전혀 울음소리가 달라요. 덕진면 꾀꼬리는 어떻게 오냐면 덕치 조서방 3년 먹은 술값 내놔 이렇게 울어요. 덕치 조서방 3년 먹은 술값 내놔 이렇게 옵니다. 덕진면 꾀꼬리는. 왜 그렇게 오냐면 덕진면에 조서방이 살았는데 어떤 술집에 가서 술을 외상으로 3년을 먹었는데 그 옆에 아주 예쁜 여자가 또 술집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본 거죠. 그래서 배신감에 못 이겨서 자살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가 됐습니까? 꾀꼬리가 된 거죠. 그걸 받았으면 뭐가 되겠어요? 시가 되는 겁니다. 시도 쓸 수가 있고 소설도 쓸 수가 있죠. 지렁이 울음소리 들어보셨어요? 지렁이 울음소리 들어보시고 이해가 안 되니 지렁이가 굉장히 많이 오는데 아파트에서 지렁이가 옵니다. 지렁이가 왜 오냐면 저희 어머니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저는 그런 말들을 잘 듣고 있다가 받아서 썼더니 시가 되었더라 그 말이죠. 지렁이가 왜 오냐면 지렁이하고 가재하고 친구였습니다. 둘이 만나서 맨날 노는 거죠. 근데 지렁이는 눈이 있고 가재는 눈이 없었어요. 지렁이가 계속 가재한테 눈 자랑하는 거지. 야마 눈이 있어봐라.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계속 자랑을 하니까 가재가 야 그럼 나 눈 한번 빌려줘봐 그러는 거죠. 빌려주겠어요? 절대 안 빌려주지 눈을. 근데 어느 날 이 지렁이가 자오르고 있었어요. 이렇게. 아 이때다. 이때 저놈한테 눈을 빌려달라고 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야 지렁아 나 눈 한 번만 빌려줘봐. 달아보고 얼른 줄게. 그렇게 속삭인 겁니다. 그러니까 잠결에 뭐 빌려주고 도로 받으면 되겠네라고 생각하고 눈을 빼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렁이 가재가 더듬더듬하고 얼른 가서 눈을 탁 달아는 겁니다. 또 얼른 탁 달았죠. 여러분 가재 눈깔 봤어요? 가재 눈깔 어떻게 되겠어요? 덜렁덜렁하죠? 얼른 갖다 달았기 때문에 덜렁덜렁한 거. 이게 팩트야 이거. 팩트잖아요. 너무 좋은 거죠. 눈을 달아보니까. 그래서 이 가재라는 놈이 뒤로 갑니다. 그때부터 가재는 뒤로 가기 시작합니다. 가재 뒤로 가죠? 이것도 팩트야. 농사짓는 사람은 절대 거짓말 안 한다니까. 그래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바위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때부터 가재는 바위 속으로 들어가서 살기 시작합니다. 지렁이가 잠이 깨가지고 이거 뭐야 이거 눈이 없네 캄캄한 거죠. 가재를 부릅니다. 엄마 가재야 눈 줘야지. 너 빌려보고 금방 준다고 그랬잖아 하고 가재가 대답을 안 하는 거죠. 몇 날 며칠을 불렀냐면 옛날 어른들이 긴 시간을 뭐라고 그랬냐면 석 달 열흘이라고 했습니다. 100일이죠. 석 달 열흘간을 찾았는데 가재가 감감소식인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지렁이가 울기 시작합니다.
자, 그것을 쓰면 뭐가 되겠어요? 소설이 되고 시가 됩니다. 제가 그걸 가지고 동시도 썼고 그림책도 만들었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서 적었던 거죠. 꾀꼬리가 소쩍새가 봄이 되면 울지요. 소쩍새는 다 들어봤죠? 소쩍새 소리? 소쩍새가 어떻게 울어요? 소쩍 저렇게 울죠. 소쩍새가 울면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어요. 용태가 소쩍새가 운다. 소쩍새가 울면 땅 속에 있는 뱀이 눈을 뜬단다 그랬습니다. 시부터 시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땅 속에 소쩍새가 울면 우리나라 산천에 봄이 왔음을 알리는 소리였습니다. 대단하죠. 소쩍새 울음소리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 산천에 봄이 왔음을 알리는 말이었다 그 말이죠. 자연이 하는 말을 다 받아들였던 겁니다. 소쩍새가 소쩍 이렇게 우는데 어떤 애는 이렇게 운답니다. 소통통 이렇게 운대요. 그러면 그의 우리 동네는 흉년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솥이 텅텅 빈다고 울었기 때문에. 근데 또 어떤 애는 솥꽉 이렇게 운다는 거죠. 그러면 그의 우리 동네는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걸 받아 썼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게 받아 썼으면 시가 되었던 거죠. 저는 그렇게 농사짓는 사람들의 말을 자세히 받아서 적었습니다. 시는, 소설은, 예술은 우리가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요새 막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왜 사람들이 좋아할까? 왜 그것을 문예작으로 생각할까를 생각해 보면 기생충에 나오는 영화 내용이 우리들의 삶 속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저러하다는 것을 영화가 보여주는 거죠. 시란 나무 이야기를 엿듣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를 머릿속으로 지어내는 게 아니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인간들의 삶을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시라는 형식을 통해서 형상화해내는 겁니다. 영화는 영화로 만들 것이고 음악은 음악으로 만들 것이고 우리가 요새 젊은 음악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음악 하는 노래하시는 분들이 누구죠? BTS죠. 그 사람들이 왜 유명해지냐면 그 노래 가사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우리 인류에게 닥친 여러 가지 위험한 것들을 그들이 노랫말로 가져다가 부릅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게 시도 마찬가지로 소설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인간들이 살고 있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엿들어서 가져오는 거죠. 너무 쉽겠죠? 얼마나 쉽겠어요. 가만히 너무 여기 엿들으면 되는데. 그 제 많은 시들은 제 시가 훌륭하다든가 잘 썼다든가 아니고 제 많은 시들은 동네 어른들이 느티나무 밑에서 앉아서 놀 때에 가만히 듣고 있으면 그 농사짓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하나도 빠뜨릴 것이 없는, 버릴 것이 없는 시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말하는 것, 농사짓는 말하는 걸 이게 정말 좋은 문장이다 그러면 얼른 들어가서 메모를 해놓고 시를 썼죠. 제 시 중에 콩 너는 죽었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굉장히 유명한 시입니다. 초등교과서에 많이 실려있고 중학교 교과서에 실려있는데 어느 날 제가 가을에 집에를 퇴근을 했는데 어머니가 마당에서 콩타작을 하고 계셨습니다. 작대기로 이렇게 나무대기로 콩을 탕탕 때리니까 콩이 톡톡 튀면서 또르륵 굴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콩을 주우러 다녔죠. 그런데 콩 하나가 또르륵 굴러가더니 어떤 구멍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어머니도 그걸 보신 거죠. 용타가 이제 콩 저건 죽었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얼른 들어가서 콩 너는 죽었다라는 시를 썼습니다. 간단하죠? 네. 그 시가 굉장히 유명해서 그 시집이 우리나라 모든 동시집 중에서 제일 많이 팔렸습니다. 좀 자랑을 해보자면 한 25년쯤 됐는데 한 40만 부 정도가 팔렸습니다.
이 시가 번역이 되어 있고 교과서도에 실려 있고 노래로도 만들어져 있어서 달달이 그 인세가 저한테 다 들어옵니다. 보통 들어오는 게 아니어서 동시 한 편만 잘 써놓으면 노후가 보장이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시를 머리로 지어내는 게 아니고 엉뚱한 말을 쓰는 게 아니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그 일어나는 일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려면 자세히 보려면 그냥 눈으로만 자세히 봐서는 안 되고 끊임없이 독서가 필요하죠. 쉬지 않고 끊임없이 바쁘니까 뭐 그런 것이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건 작가들에게 가장 제일 중요한 건 시는 시만 읽는 게 아니고 소설도 읽어야 돼요. 세상에 공부할 게 많아요. 시인이 되고 소설가가 되면 왜 좋으냐면 공부할 게 많아요. 세상에 너무나 관심이 많아서 너무 공부할 게 많아서 심심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이제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렇게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어떤 등용의 문을 이렇게 넘어섰습니다.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축하해야 할 일인데 조선시대 때에는 과거 시험을 볼 때 임금님이 탁 나와서 쫙 열었는데 이게 시험 문제였어요. 이게 뭐냐면 시제였습니다. 시제. 시를 잘 지은 사람을 뽑아서 나라를 관리시켰습니다. 대단하잖아요. 시를 잘 지은다는 말은 세상의 이치를 다 깨닫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라를 관리할 수가 있답니다. 요새 말로 얘기하면 물리가 터진다 그 말이죠. 물리가 터진다는 말은 요새 중국 고등학교 학생들 얘기로 하면 문과와 이과를 융합한다 그 말이죠. 예, 문과와 이과가 합쳐진 것이 바로 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죽으라고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공부를 하지 않으면 절대 따라가지 않습니다. 화려하게 등장했다가 시작은 창대했으나 끝이 미미한 게 이게 또 문학이에요. 신춘문예 등단입니다. 끊임없이 갈고 닦고 잠을 안 자고 각 분야의 책들을 읽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종합하는, 그래서 우리들의 여기를 써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삶을 글로 써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감동을 하는 거죠. 저는 나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나무. 이 제주도에 이렇게 도로에 심어진 이 사철 푸른 나무 이름이 무슨 나무인지 아시죠? 무슨 나무인지 아세요? 무슨 나무인지 아세요? 무슨 나무인지 아세요? 이 가로수. 먼 나무예요. 먼 나무. 뽕나무가 아니고 먼 나무. 제가 몇 년 전에 이 나무가 궁금한 거예요. 택시를 탔는데 기사님 보러 기사님 저게 혹시 먼 나무인지 아세요? 그랬더니 먼 나무? 그러는 거예요. 먼 나무입니다. 나무를 좋아하는데 나무를 내가 왜 좋아하냐면 나무는 정면이 없어요. 정면이 없고 바라보는 쪽이 정면입니다. 나무를 이쪽에서 봐도 아름답고 저쪽에서 봐도 아름다운 거죠. 집하고 사람하고는 좀 다르죠. 정면이 없습니다. 바라보는 쪽이 정면입니다. 나무는 언제 보아도 완성되어 있고 언제 보아도 다릅니다. 너무 중요한 거죠. 나무는 완성이 되어 있는데 볼 때마다 다릅니다. 나무는 경계가 없습니다. 경계가 없어요. 자기에게 오는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늘 새로운 세계를 그려주는 겁니다.
나무야말로 문화그 삶의 표본인 거죠. 그래서 저는 나무를 좋아합니다. 경계를 지우고 정면을 지워야 마음이 비워져서 자기에게 오는 것들을 다 받아들여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해냅니다. 저 나무 같은 시인이 되시고, 저 나무 같은 소설가가 되시고, 저 나무 같은 또 뭐 수필가가 시조사 되시길 빌겠습니다. 제주도는 너무 아름다운 섬입니다. 제주도에서 위대한 시인과 위대한 소설가, 위대한 화가가 안 나타나면 안 되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시인이 제주도에 있어야 됩니다. 제주도만큼 아름다운 도시가 제가 어제 그제 와서 오늘 아침에는 차를 타고 어디 뭐 가서 어디 그 오름을 갔었는데 숲이 늪 남사로 늪이 있는 예쁜 물량아리 좀 다녀오고. 네, 거기를 갔다 왔습니다. 가서 뭐 걸로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섬이 어디 또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제주는 구석구석 어디를 봐도 아름다운 섬입니다. 이 아름다움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그려내서 이 아름다운 삶의 문학과 예술이 세계를 빛나는 그런 날이 여러분들이 실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이 신문사에서 한라일보에서 신춘문예가 굉장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전통이 있으면 그 깊이도 있습니다. 이 신문 한라일보라는 좋은 신문사가 여러분들을 세상으로 내보냈습니다. 한라일보 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시를 쓰는 시인들이 예술가들이 탄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여기 신춘문예에 당선된 가족분들이 오셨을 텐데 가족분들한테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빛나는 그런 장소가 오늘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김용택 선생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임실의 랜드마크이신 우리 김용택 선생님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늘 시상식에는 전국 곳곳에서 특별한 손님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따라서 먼 걸음 해주신 만큼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는 점 여러분들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소개해드릴 때마다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승아 의원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조상범 국장께서 자리하셨습니다. 제주문학관 건립추진위원회 강용준 공동위원장께서 자리하셨습니다. 4.3 연구소장이시자 시인이신 허영선 시인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제주민예총 이종형 이사장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제주문인협회 고은진 회장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제주작가회의 강덕헌 회장께서 자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구문인협회 안정업 회장께서 자리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개간문예 다층 변종태 주관께서 자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남 시인께서 자리하셨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네, 반갑습니다. 한희정 시인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장영춘 시인께서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홍경희 시인께서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2016 시조 부분 수상자이시죠.
고혜영 시인께서 참석하셨습니다. 2018년 시부분 수상자이시죠. 김윤진 시인께서 자리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를 비우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라일보 신춘문예를 주관하고 계시는 한라일보 이용건 사장님 소개해드립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미처 소개해드리지 못한 분이 계시거나 순서에 어긋남이 있더라도 여러분들 너그럽게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위원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할 때마다 역시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조 시인이신 고성기 심사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시인 나기철 심사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시인 이종형 심사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시조시인 김진숙 심사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자, 오늘 시상식에는 참석하지 못하셨지만 앞서 소개해드린 분들 외에도 시조, 소설 부분에서 예심, 본심을 거치면서 여러분의 심사위원님들께서 심사에 참석해 주셨다는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심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 부분에서는 총 1046편, 작년 대비 약 한 100편 가량 증가를 했습니다. 1046편이 응모한 가운데 이도훈님의 순환선이 영예의 당선작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조 부분에서는요, 총 384편이 응모한 가운데 이선호님의 유향나무 탐나에 서다가 영예의 당선작으로 선정됐음을 알려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소설 부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총 167편이 응모한 가운데 이은향님의 버스커가 영예의 당선작으로 선정됐습니다.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심사평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평은 시조, 소설 부분은 총평으로 고성기 심사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실 때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제주 언론을 이끌어온 한라일보 신춘문예에 자랑스럽게 당선으로 뽑힌 시부문 순환선이 이도훈, 시조부문 유향나무 탐나의 서다의 이선호, 소설부문 버스커의 이은향 선생님께 따뜻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고 보니 우연히 일치인지 모르겠으나 모두 조선의 맥을 도도하게 이어온 이 씨가 독차지하고 말하네요. 본심 심사를 하면서 심사할 때는 누군지도 모르지만 나중에 최종심에 오른 사람들을 보니까 참 안타깝게도 우리 제주 출신이 없었다는 게 참 마음 아프고 속으로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특히 우리 제주를 이끌어온 고량부 삼정에서 한 사람도 없었다. 저 심사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영광이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불면의 밤을 보냈을까 생각하면 심사위원으로서가 아니라 문단의 선배로서 깊은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시조 부분 심사를 맡은 사람으로서 시나 소설에 대한 심사평을 어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시조 심사평만 장황하게 늘어놓을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심사평은 시는 시 부분에서, 시조는 시조 부분에서, 소설은 소설 부분에서 각자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제가 총평으로 해달라는 그 부탁을 받아서 그래서 한라일보를 뒤척이면서 시 부분, 소설 부분 아무리 읽고 해도 제가 여기서 그 평을 말씀드리는 것은 도를 지나칠 것이다 생각해서 그러지 않겠습니다.
각 부문 심사평을 신문지상을 통해서 몇 번씩 읽었을 것이므로 평은 신문지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당선이 영광을 아는 분들이 참석하였으니 여러분께 문단 선배로서 덕담이나 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문단에 가장 화려하게 등장하는 것이 신춘문예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많은 문인들도 신춘문예에 도전해보지 않은 사람이 아마 거의 없을 정도로 글을 쓰는 사람들은 신춘문예가 정말 등용문, 정말 꿈과 같은 등단이 무대입니다. 이번에 첫 작품을 써서 당선된 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습작과 그리고 불면이 밤을 거치면서 쓴 작품을 얼마나 많이 찢었으며 얼마나 많이 지웠으며 그렇게 해서 갈고 닦아서 응모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사할 때도 작품 하나하나를 매우 소중하게 읽었습니다. 가볍게 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상을 받고 문단에 데뷔하고 나면 이제부터는 원고 청탁을 받는 위치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과연 응모작을 쓸 때처럼 긴장하고 고뇌하며 작품을 쓰게 될까요? 그래서 평생 등단 작품만큼만 작품을 하나도 쓰지 못하고 절필하는 경우도 더러 있는 것입니다. 시작이 화려했다고 해서 끝이 화려한 것은 아닙니다. 늘 겸손한 마음으로 부지런히 창작에 전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게을러지거나 교만할 때 심사평을 꺼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정심에 오른 작품들은 심사위원이 많이 바뀌었다면 당선작도 어쩌면 바뀔지 모를 정말 다 가슴에 남는 좋은 작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번에 등단한 것이 상을 받는 것이 저 심사위원하고는 인연이 맞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좀 더 겸손하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작가의 시선은 남달라야 합니다. 아무나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듣고 느껴야 합니다. 특히 이 시대의 아픔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광인 세 분 선생님께 거듭 축하드리며 한라일보 출신 작가라는 긍지를 갖고 문단이 큰 나무로 성장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성기 심사위원님께서 시조 부분을 비롯한 총평을 시조 부분에 대한 평으로 대신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나니까 우연의 일치인가요? 예, 수상자도 그리고 오늘 시상해 주시는 사장님도 또 같은 이시라는 또 우연의 일치가 느껴졌습니다. 네. 자, 이어서 시상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은 이용건 한라일보 사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사장님께서는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시 부분에 대한 시상이 있겠습니다. 자, 수상자 이도훈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패 당선작 순환선 수상자 이도훈 귀하께서는 한라일보가 공모한 2020년도 한라일보 신춘문예 시 부분에 당선되셨기에 이 패를 드립니다. 2020년 1월 16일 한라일보사 대표이사 사장 이용곤. 자, 상패와 함께 300만 원의 상금이 수여가 됩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혹시 꽃다발을 준비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자리에서 전달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기념 촬영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크게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시조 부분에 대한 시상이 있겠습니다. 시조 부분은 수상자이신 이선호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셔서 아드님이신 이원민님께서 대리 수상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상패 당선자 유형나무 탐나에서다 수상자 이선호. 귀하께서는 한라일보가 공모한 2020년도 한라일보 신춘문예 시조 부분에 당선되셨기에 2패를 드립니다. 2020년 1월 16일 한라일보사 대표이사 사장 이용곤. 상표와 함께 역시 300만 원의 상금이 수여가 됩니다. 여러분 축하의 박수 크게 부탁드립니다. 예, 꽃다발이 수여가 되고요. 예, 바로 이어서 정면을 바라보고 기념 촬영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사진 네. 아빠한테 증거를요. 아드님이 아버님 못 봤는데 아드님이 훨씬 잘생긴. 자, 마지막으로 소설 부분입니다. 소설 부분 수상자 이은향님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상패 당선작 버스커 수상자 이은향. 귀하께서는 한라일보사가 공모한 2020년도 한라일보 신춘문예 소설 부분에 당선되셨기에 2패를 드립니다. 2020년 1월 16일 한라일보 대표이사 사장 이용곤. 상표와 함께 500만 원의 상금이 수여가 됩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꽃다발을 준비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꽃다발도 전달해 주시고 같이 기념 촬영도 해 주시면 더 분위기가 따뜻해질 것 같네요. 네, 다시 한번 우리 오늘 수상하신 수상자 세 분께 그리고 시상해 주신 우리 이용곤 사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용곤 한라일보 사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한라일보 대표이사 이용건입니다. 오늘 먼저 신춘문예에 당선하신 세 분께 정말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바쁘신 중에서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 그리고 문학인 여러분께 정말로 감사드리고 특별히 이번 신춘문예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심사위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요새 세상은 너무 빨리 변하고 있고요. 또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그런 화두 속에 우리의 사회는 인공지능이 주가 되고 사물 인터넷이라는 인터넷이 주가 되고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물질 위주의 그런 사회가 지금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산업혁명도 인간이 중심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점차적으로 물질 중심의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오늘 이런 자리가 우리한테 얼마나 많은 것을 시사하는지를 제 스스로가 깨닫게 됩니다. 저는 시도 모르고 시조도 모르고 소설도 모르는 문외한입니다. 오늘 처음 강연을 들으면서 반성 많이 하게 되고요. 정말 와닿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한라일보는 이런 우리 사회를 지탱해주는 인간 중심의 우리 문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꾸준히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세 분 수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오늘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조상범 국장님의 축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금방 소개받은 제주도청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입니다.
도청에서 굉장히 이름 긴 국장의 하나에 속합니다. 문화가 또 선수들이기 때문에 문화 국장이라고 또 그래서 하는데 오늘 정말 한라신춘문예 당선하신 이도훈 선생님 그리고 이선호 선생님, 이현양 작가님께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한라일보 신춘문예 시상식 그리고 한라문화계의 밤 이 행사를 또 기획하고 총괄하고 계신 우리 이용문 사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제주도하고 뭐 도의회 의원님께서 오셨는데 항상 이승하 도의원님께서 우리 문학과 문화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고요. 계신 한 그리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거로 믿습니다. 지난해 30회였고 금년에 또 31회째인데 갈수록 또 참여의 문이 넓어지고 또 열기가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뭐 1,500여 편 넘는 이 작품들을 또 심사하느라고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심사위원님들 너무나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내빈 여러분들 그리고 문학인들 여러분들이 와 계신데 금년에 특히 제주도에 좀 이제 문학 부문에 경사가 있습니다. 1월 14일 날 제주문학관이 착공을 했습니다. 제주문학관이 착공하면서 그동안 준비에 또 열의를 갖고 행동으로 보여주신 그리고 중앙정부에 가서 장관님께 직접 예산을 따오신 우리 이종영 지금 이사장님이고요. 그리고 우리 강윤영 우리 작가회의 문인협회 회장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제주의 문학이나 지금 문화에 대한 부분들이 제주 문화예술의 섬이라는 부분으로 저희가 종합 기획도 하고 있는데 뭐 문화가 기획으로 되겠습니까? 역시 그 기획보다는 순수하게 제주의 자연과 사람을 노래하고 쓰고 또 창작하시는 여러분 문화예술인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십니다. 아무튼 제주도에서도 이 문화예술인들 여러분들에 대한 그런 저희가 면밀한 파 그리고 현황 그리고 제도적인 부분이라든지 예산 사업 이런 부분 면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만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우리 조상범 국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제주도 문인협회 고은진 회장님으로부터 축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역시 무대 앞으로 나오실 때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지금 한라일보 신춘문예 시상식장이 정말 우리 한국 문단의 거목들을 다 모아놓은 것 같습니다. 저기 우리 제주를 대표하는 제주 문단에 아주 정말 대단한 문인들이 앉아 계시고 여기들도 예 정말 우리 제주를 대표하는 분들이 쫙 계셔요. 예. 정말 대단합니다. 한라일보 신춘문예. 예, 먼저 오늘 2020 한라일보 신춘문예 수상하는 우리 시부분 이도훈 선생님 그리고 시조 부문 이선호 선생님 그리고 소설 부문 이은양 선생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예,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예, 왜 축하를 제가 하느냐면요, 이 한라일보 신춘문예가 제주도를 넘어서 정말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문단의 아주 정말 우수한 문학인의 등용문이거든요. 한 20여 년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이게 몇 년 됐죠, 사장님? 예, 한 20여 년 전 아마 시작 30년.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거 보세요. 이렇게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정말 한라일보 신춘문예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한국 문단에 대단한 분들을 배출하고 제주에도 많은 문인들이 활동하고 있음을 정말 아주 저도 문인이 한 사람으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 당선자분들은요, 지금부터 문인이라는 배지를 가슴에 달기는 하지만요, 직접 문단 활동을 해보면 사회에 문인들이 엄청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예. 독자보다 문인들이 더 많아요. 예. 예. 독자보다 문인이 많습니다. 예.
문인들끼리 발간하고 문인들끼리 돌려보고 독자들은 책을 읽지 않습니다. 이거는요, 제가 문인들을 비하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문단에서 살아남으려면 글로써, 작가는 글로써 말을 해야 됩니다. 좋은 작품, 울림이 큰 작품을 썼을 때 독자들은 다가오게 마련입니다. 여러분들은 문인, 작가라는 그 이름을 액서사리처럼 달고 다니지 말고 정말 독자들에게 다가가는 문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그 한라일보 제가 가끔 지방지를 모니터링 하거든요. 하다 보면요, 한라일보가 문학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아요. 우리 진선희 부장님 어디 앉아 계시나 모르겠다. 있습니다만은 한라일보가 가장 기획 보도하고 문학 단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도하는 것을 봐서 한라일보가 지방 일간지 중에서 으뜸이다 하는 것을 제가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신춘문예를 계기로 해서 앞으로는 외연을 좀 확장해 주십사 하고 우리 이사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시, 시조, 소설뿐만 아니라 문학의 근간은 아동문학이거든요. 제가 아동문학가예요. 예산이 좀 들지만 장르를 하나 넓혀서 문학의 근간인 아동문학 부분도 신인을 등용을 해 주십사 하고 이런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한라일보가 앞으로 대한민국 문단의 신인 등용문의 으뜸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수상하신 세 분 앞으로 문은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제주도문인협회 고은진 회장님의 좋은 말씀이셨습니다.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승아 의원께서 축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이승아 의원입니다.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학인들의 꿈의 등용문인 이 한라일보 신춘문예 시상하신 그 세 분 정말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 이도훈 선생님, 이선호 선생님, 이은영 선생님, 저도 같은 이씨라서 이게 이름을 알고 한 건 아니고요. 저도 이게 문학 글 쓰는 데는 전혀 소질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도 모르게 그런 피가 흐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잠깐 해봤습니다. 아까 여기 오자마자 그 사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기 전에 강의를 들었는데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에 대해서 감동을 느낄 줄 알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4차 혁명 시대에도 얘기를 하고 요즘 보면 AI가 모든 직업을 다 대신하잖아요. 하지만 정말 본인 일에 대해서 감동을 느끼고 아무리 기계가 발달하고 산업이 발달해도 대체할 수 없는 직종이 우리 문학인들의 창작 활동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은 우리 점점 메말라가는 우리 정서에 정말 중요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이고 또 오늘 등용하신 분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 도민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그 자리에서 많은 창작 활동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제주도에 이제 문학관이 이제 첫 발을 내딛었거든요. 그래서 이제야 첫 발을 내딛어서 앞으로 할 과제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아까 인사를 드렸던 조상범 국장님이 어느 정도 진척을 해 주시겠거니 많이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영국으로 가버리신다고 해서 좀 걱정이 큽니다. 저도 같은 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하지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서 제17반 도와주신다고 하면 이름은 제주 문학관이지만 정말 세계적으로 우리 문학인들이 향유할 수 있는 우리 정말 문학인들의 공간으로서 같이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저도 힘을 모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한라일보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감사한 말씀을 드리면서요. 인사를 마무리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제주작가회의 강덕환 회장님으로부터 축하의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작가회의 강덕환입니다. 차 회장님 예정이 없이 이렇게 막 불러버리는 시간도 많이 지난 것 같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학을 한다는 게 이 배경이 되는 겁니다. 이 자기가 깃발을 들고 나갈 수도 있지만 이 사회가 변모하는데 배경이 돼가지고 그 중심에 서는 게 작가들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저는 우리 수상자 여러분들한테 왜 축하라기보다는 왜 이 험한 길에 들어섰는지, 그런 험한 길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가는 길에 여러 언덕이 돼주시고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을 넓혀주시고, 그런 의미에서 축하는 드리지만은 험한 길을 마다하지 말고 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0일에 맞는 한라일보 배출한 이 분들을 많이 써주십시오. 지면도 할애해서 빛날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강덕환 회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사회자 멋대로 하는 거는 하나도 없고요. 예, 다 옆에서 시키는 겁니다. 예. 자, 좋은 말씀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말씀 중에 퍼뜩 생각나서 한 말씀 드리자면, 디지털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라고들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사실 디지털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게 바로 아날로그라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합성어로 디지로그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만은 디지털 아직까지도 딱딱합니다. 채널 넘길 때 예전에 우리 손으로 돌리던 TV 기억나십니까? 그런 부드러운 맛이 아직은 좀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 무엇보다도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세상을 살아나가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닐까, 사람의 감성이 중요한 게 아닐까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이 분위기 이어서요, 다음은 수상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부분 수상자 이도훈님의 수상 소감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도훈입니다. 먼저 제가 한라일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2년 전에 제가 최종심에 한번 올라가지고요. 그때 제가 생각지도 않게 최종심에 올랐는데, 사실 그때는 여러 군데 응모를 하고도 신문을 안 찾아봐요. 내가 되겠어 하고 그렇게 있는데 어떤 분이 이도훈이라는 사람이 됐는데 너 아니냐 해서 봤더니 이제 저더라고요. 이제 그게 계기가 돼서 제가 이제 시인으로서 좀 자부심도 갖고요. 더 노력하면 되겠구나라는 그 계기가 돼서 더 시를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출판사도 하고 있어가지고요. 일이 좀 많아서 바빠요. 그래서 2018년도에는 최종심에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시를 한 편도 못 썼어요. 일하느라 바빠서. 그러고 있다 보니까 어떤 선생님이 야, 시인이 시를 안 쓰고 일만 하면 어떡하냐 막 하면서 야단을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2019년 여름 때부터 다시 시를 쓰기 시작했고요. 또 열심히 시를 썼는데 신춘문예 응모하는 시즌을 까먹고 있다가 누가 또 전화가 와서 야, 너 응모했냐? 그래서 응모해야겠다고서 이제 그날 정리하고 해갖고 이제 몇 군데 이렇게 접수를 했는데, 사실 기대를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는데 이제 여기저기서 전화도 많이 오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는 여러 단체에서도 활동하고 또 시도 계속 쓰고 있고, 또 우리가 흔히 언더그라운드 시인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분들하고도 많이 활동을 하는데, 그런 분들하고 활동을 하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시인인데 공부는 하지 않아요. 시만 써요. 그래서 이건 아닌데 공부를 해야 했는데 왜 공부를 안 하고 시만 쓸까?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한번 보여주고 싶었어요. 공부를 해서 시를 쓰면 당신도 신춘이 될 수가 있어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제가 꼭 신춘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들었고 또 이렇게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귀한 상을 주신 한라일보 그다음에 심사위원 선생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앞으로도 열심히 시를 써서 좋은 시인 또 이도훈이 시를 잘 쓰는데 걔가 뭐 한라일보 출신이더라 뭐 이런 소리가 나오게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도훈님의 수상 소감이었습니다. 이어서 시조 부분 수상자이신 이선호님을 대신해서 아드님이신 이원민님으로부터 수상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짧게 보내신 거 대독하고 내려가요. 일단 시조 부분 상에 예상하지 못했는데 받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한라일보 사장님과 심사위원분들 그리고 그동안 시조 쓰는 동안 도와주신 여러 문인분들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꽃길만 걸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상 소감 대독을 외워서 하시는 분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소설 부분 수상자 이은향님입니다. 앞으로 오셔서 수상 소감 부탁드립니다. 제게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가 이렇게 빨리 올 줄 정말 몰랐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한라일보 사장님과 또 저를 뽑아주신 심사위원님들에게 먼저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소설 쓴 지 사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한 3년 정도 됐는데요. 계기는 제가 어떤 조금 억울한 일을 당해서 이걸 영화로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시나리오 작가를 꿈꿔왔습니다. 그랬는데 가르쳐 주는 데가 없더라고요. 제가 경주에서 왔습니다. 경주에는 독립목을 문학관이 있는데요. 소설, 수필, 시만 가르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소설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소설을 쓴 지 3개월 정도 돼서 신춘문예에 급없이 냈더니 최종심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서 굉장히 주시를 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압박감이 좀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거의 10시간, 하루에 10시간 이상씩은 소설을 썼고 또 책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3년 동안 최종심에 거의 4번 정도 올랐어요. 그래 이번에도 또 서울 쪽에도 또 최종심에 한 편이 올랐더라고요. 근데 저가 늘 오르면서 저는 종심이로 끝나는 것인가? 왜냐하면 종심이하고 당선자는 굉장히 틀린 게 심사평이 틀립니다. 심사평에서 종심이는 종심이에서 좀 웃었죠. 네, 종심이는 그 잘못된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을 늘어놓는데 최종심에 오르신 분들은 칭찬을 늘어놓더라고요. 저도 칭찬 한번 받고 싶었습니다. 네, 그게 정말 소원이었는데 원래 한라일보에서 저에게 칭찬을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눈물이 나고 제가 3년 동안 소설을 한 30편 넘게 썼습니다. 단편을 정말 죽도록 썼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정말 그거 최종 통보를 받았을 때 너무너무 눈물이 나고 정말 가슴이 메이고 오늘 또 어머니도 오시고 우리 아들도 왔는데 제가 사실 그 소설 쓰느라고 가정 생활을 거의 뭐 내팽개치다시피 하는 그런 엄마였고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가족들에게 너무너무 미안하고 이 자리를 빌려서 이렇게 또 영광스러운 자리에 같이 또 참석할 수 있게 되어서 또 한편으로는 그 빛을 갚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뽑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소설 부분 수상자 이은양님의 수상 소감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 세 분의 앞날에 더 큰 영광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축하의 의미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시상식을 마치고 수상자와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기념 촬영 후에 한남문화기의 밤의 행사가 바로 이어질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충분히 기념 촬영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사장님 그리고 내빈 여러분들, 예, 그리고 심사위원님들 앞으로 오셔서 우리 수상자와 함께 기념 촬영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향실에서는 예, 잔잔한 음악을 좀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나갈까 말까 할 때는 나오시라고 예, 제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앞으로 오셔서요. 예, 우리 수상자와 함께 기념 촬영 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심사위원님들도 함께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깐만요. 앞에 나오지 마세요. 소장님. 아니. 그거 좀. 그거. 예, 저기 죄송합니다만 항상 어딜 가나 주인이 이제 가운데에 서더라고요. 우리 사장님 좀 가운데 쪽으로 오시면 보기가 좋을 것 같은데. 주인공을. 예. 그림이 그렇게 해야지 그려집니다. 예. 여기가 주인인데. 예, 지금 한라인을 비롯해서 약간 이쪽으로 한번. 많은 곳에서 축하의 마음들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이 순간이 지나면 다시 이곳에서 이 영광스러운 포토타임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요. 오신 분들은 개별적으로라도 함께 기념 촬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당사자분들 꽃다발 들고. 네, 꽃다발 들고 한번. 예. 우리 수상자분들하고요. 우리 사장님하고 요게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수상자는 꽃다발 들고 기록 사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약간 예. 하나, 둘, 셋. 잠시만요. 둘, 셋. 하나, 둘, 셋. 예. 그 수상자만 따로 이제 또 한번. 예, 수상자들만 별도로. 약간 이쪽으로. 기념 촬영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기념 촬영이 끝나는 대로 바로 3부 행사 한라문화기의 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잠시만요. 하나, 둘, 셋. 여기 한번 보십시오. 하나, 둘, 셋. 예, 됐습니다. 예, 더 이상 기념 촬영하실 분들 안 계신가요? 가족들의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가족들 여기 하시죠. 예, 얼른 나오세요. 예. 다들 그럼 경주에서 오신 건가요? 경주에서 다들 가족들 오셨군요. 예. 자, 먼 길 오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축하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휴대폰으로 찍으시는 분이 지인이시면 같이 찍으시죠. 네. 휴대폰 넘겨주시고 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부탁해서. 네.
자, 한 번만 이제 휴대폰 아, 같이 요걸로 부탁드릴게요. 보내주신다고 하네요. 네. 하나 둘 셋. 항상 가족 사진을 보면 아빠가 빠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아빠는 맨날 사진만 찍어요. 아빠는 바빠요. 네, 충분히 기념 촬영하시고요. 예, 지금 시간이 한 53분인데요. 55분부터 예. 돌아오겠다. 아 잠깐만. 이거는 무료자는 겁니다. 맞다 진짜. 아 만져버렸네. 자, 55분부터 한라 문화기념 밤 행사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모님 고생 많이 하셨다. 네,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사이코 저 동영상 찍으시는 건 아니죠? 예. 그 언니가 믿어갖고 늘 언니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기념 촬영을 마치고요. 끝나고 난 후에도 예, 무대는 계속 이어지고 있을 테니까요. 그 시간에 못다한 기념 촬영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울리지 않을 휴대폰에서는 남은 문자들이 제잘거렸고 생전에 찍은 사진들은 모두 뒷모습이었다. 몇 개의 청약통장과 돌려막기에 사용된 듯한 카드와 청첩장과 부의봉투가 구깃구깃 들어있었다. 그중 몇 건의 여행 계획서가 나왔고 퇴근길에 쭈그려 앉아 쓰다듬는 고양이 한 마리와 찰칵찰칵 열고 닫았을 열쇠 소리도 들어있었다. 일단만 책들의 뒷부분은 다 백지 상태였다. 사람들 몰래 지구는 자주 기우뚱거렸고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계획을 쏟거나 계획에서 쏟아졌다. 오늘은 순환선에서 내려 애벌레의 마음으로 길고 긴 한숨을 느릿느릿 기어가 보고 싶은 것이다. 감사합니다. 청하했던 음색은 매미처럼 우아를 거듭해 마침내 허스키한 보이스로 재탄생되었다. 버스킹을 시작한 것도 그때였다. 앰프의 악스 케이블을 기타와 연결해 튜닝 겸 김광석의 스름쯤에를 몇 소절 흥얼거렸다. 스피커 앞쪽으로 새우깡에 혹한 비둘기들이 고개를 주걱거렸다. 관객이 없을 땐 비둘기조차 위로가 되었다. 그때 스틱을 짚고 가던 노인이 뒤를 돌아다 보았다. 노인을 어색했을까 갑자기 어깨에 힘이 쏠리면서 혀가 뻣뻣해졌다. 핑거링이 거칠어지면서 음색도 갈라졌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비어가는 내 가슴 속엔 더 아무것도 찾을 수 없네. 노랫말 때문인지 마음은 종잡을 수 없이 울컥해졌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원하는 방식으로 삶이 흘러갈 줄 알았는데 이렇듯 텅 빈 객석을 두고 비둘기에게 목청을 돋을 줄이야. 비둘기들은 노래가 끝나기도 전에 날아가 버렸다. 미물이든 사람이든 얻어먹을 것이 없다고 판단되면 인정사정 없이 돌아서긴 매 한 가지였다. 뒤통수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돌아보니 5쌍의 검은 눈동자가 일제히 나를 쏘아보고 있었다. 그들은 심사위원처럼 근엄한 태도로 굽어보며 생터집이라도 잡을 태세였다. 나는 처음 오디션에 참가한 연습생처럼 몸을 바들바들 떨었다. 다음 곡 역시 발라드였다. 나는 키가 큰 요랑치고는 손이 작아 하이코드를 잡는 게 꽤 부담스러웠다. 다음 곡은 E 플랫조라 가포 사용만이 최선의 대안이었다. 브레스에 가포를 채우는데 수전증 환자처럼 손이 떨려 저들에게 들킬까봐 은근히 신경이 쓰였다. 결국 가포를 빼버리고 다시 피크를 움켜쥐었다. 객석의 술렁거림이 느껴졌다. 이었고 16비트의 강렬한 스트로크로 전주가 시작되었다.
슬로우 고고나 발라드만 고집해왔던 기존의 이미지를 벗어던진 또 다른 도전이었다. 순전히 나의 착각이겠지만 발라드의 모든 락과 펑크락이 믹스된 선율과 비트는 허스키한 내 보이스와도 잘 어우러졌다. 발라드에서 락으로 분위기를 바꾼 건 불파를 의식해서였다. 무모한 용기는 어느덧 예술로 성화되었다. 늘어진 고무줄 마냥 헐렁한 태도로 관망하던 불파의 멤버들도 자세를 고쳐 앉았다. 퍼스트는 벌어진 입으로 파리가 들락거려도 모를 지경이었고 드러머는 대단한 영감이라도 받은 사람처럼 허공에다 스틱을 연신 돌려댔다. 긴장한 요랑 직원 실수는 없었다. 나는 신곡 콘서트를 방금 끝낸 싱어마냥 가슴 깊은 곳에서 뭉클한 기운이 솟구쳐 올랐다. 퍼스트가 일어나 박수를 친 건 그때였다. 그 뒤를 따라 베이스와 금반, 드러머도 엉덩이를 엉구주춤하게 들어올렸다. 시종 떨떠름한 표정을 일관하던 빨강머리조차 박수를 쳤다. 멤버들은 철퇴라도 맞은 표정이었다. 그때부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희열이 심장을 뜯고 용수섬 쳤다. 이상입니다. 이게 방송에 30쯤에가 나오는데 사실 이거는 우리 아들이 우리 저 큰아들이 지금 중학교 1학년인데요. 김광석 매니아입니다. 맨날 김광석 노래만 들어가지고 그래서 사실 이 구절도 이 김광석도 우리 아들 때문에 이게 삽입하게 된 것이고요. 저는 이 버스커를 쓰면서 이 주인공은 황홀한 데뷔를 꿈꾸고 있어요. 가수로서 30살이 되었는데도 되지 못했고 아버지는 무명 가수였고 근데 저는 이걸 쓰면서 제가 감정을 황홀한 등단 그러니까 신춘문예를 꿈꾸면서 이 소설을 썼습니다. 네, 그래서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이 주인공이 황홀한 데뷔를 하듯이. 감사합니다. 유양나무 탐라에서다 이선우. 추레한 낫꽃들이 작은 배로 몰려든다. 와글대는 무리무리 노부로 팔려가고 대바람 유양을 싣고 품 넓은 옷 추스른다. 서귀포항 찰진 몫에 다목다리 헹궈낼 때 곱지 않은 눈길 넘어 타관 땅 타향밥에 캐러밴 젖은 눈자위 무비자로 울고 있다. 빗기에 젖은 하늘 소름 돋는 겨울 냉기 포장박스 한 대짬에 뼈마디 죄 옥신거리고 허옇게 버진핀 얼굴 몸 비비며 버팅긴다. 내전으로 움츠러든 갈매빛 잎새 하나 이해저에 떠밀려서 삼라까지 떠밀려서 꽃망울 만개할 봄날 오돌오돌 기다린다.